지금 휴대폰이나 컴퓨터 또 각종 모바일 기기 이용해서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희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출발하죠. 눈비 안 가리고 몸으로 뛰는 기자 박대기의 취재데스크. 정부가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고 하는 걸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50만 원까지 빌려주는데 이자를 15.9%나 받아간다. 그래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네요. 자세한 내용 박대기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요? 신청자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액 생계비 대출 또는 긴급 생계비 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지난주에 처음 예약을 받았는데 예약에 2만 5천 명이 몰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몰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약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속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 접속자가 5천 명이 넘게 몰리면서 이 서버가 좀 지연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그냥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예약을 한 다음에 현장에 가서 상담을 거쳐야지 그날 입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먼저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 예약이 앞으로 4주간 98% 정도 다 매진될 정도로 아주 이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언뜻 생각하면 뭐 50만 원 대출에 15.9% 상당히 높은 금리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린다? 이럴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불과 이제 금액이 50만 원인데 뭐 그 정도의 금액도 당장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 이런 걸 나타내는 하나의 이제 증거가 될 것 같고요. 당장 필요한데 딴 데서 대출 못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대출에 연체된 기록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대출 연체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것 같고요. 뭐 직장이 있으시고 신용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대출이 되겠지만은 뭐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 15.9%라는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50만 원 대출에 이렇게 많이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대출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내구재 대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내구재 대출. 뭐예요?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라고 해서 내구재 대출이라고 하는 홍보 용어인데 이게 뭐 이제 길거리 같은 데다 보면 전당 같은 게 돌아다니는 걸 많이 보이는데요. 이 내구재 대출을 받으시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인을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은 하고 그 폰을 이 업자한테 넘겨주면은 업자가 바로 5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 이름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해서 나한테 다 주면은 내가 50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그렇게 대출을 받으라 이렇게 유혹하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불법 대출이고 불법 이런 거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50만 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른바 내구재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마트폰을 개통해서 팔아넘기는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돈을 빌리나요? 네, 제가 대부업체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런 사이트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인터넷 게시판에 대부업체를 찾는다는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딱한 사연들 보면은 자녀가 5이기 때문에 양육비 때문에 며칠만이라도 대출이 필요하다. 뭐 또는 뭐 아직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출을 호소하는 분도 많이 있고요. 15만 원만 빌려달라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법으로 이자율이 상한이 20%로 제한돼 있습니다. 연간으로요. 그런데 이제 20%까지 이자율을 다 내고도 좀 신용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내구재 대출이라든지 뭐 불법 사채라든지 그런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 대상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를 뭐 불법이라서 공식 정부 통계는 없지만 이 금융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70만 명 정도가 이 내구재 대출이나 아니면은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50만 원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첫 주 예약자가 2만 5천 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화 통화가 안 되거나 자기 지역에 예약이 다 차가지고 예약 못 하신 분들 생각하면은 아마도 수십만 명이 이런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70만 명 정도가 이 불법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뭐 5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돈이겠지만 이제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절실하다는 사실이 이런 세태를 보면은
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죠. 네, 그만큼 참 어려운 분들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어쨌든 뭐 좀 쉽게 50만 원까지는 빌려줄게 좋아요. 근데 왜 15.9%나 되는 막대한 이자를 그것도 정부가 받아가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15.9란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15% 정도가 지금 제2금융권 그러니까 저축은행 같은 데서 대출을 해주는 금리가 15%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보다 많이 낮게 해주게 되면은 저축은행으로 가야 될 분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정책의 목표는 저축은행으로 해결되는 분들은 오시지 말라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이제 15.9 정도 이자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문제를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지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하는 게 맞는 거냐. 대출의 형태가 맞냐. 당장 생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돈을 빌려주고 15.9%라는 높은 이자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원금을 주라 차라리. 어떤 이제 당장 쌀을 사고 뭐 난방비를 낼 그런 지원금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복지 시스템과 연결시켜 주는 게 맞지 이렇게 대출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갚게 되면 또 추가적인 신용불량이 발생하잖아요. 예. 뭐 그런 게 맞냐 이런 지적도 많이 하시고요. 이제 이런 연체 기록이 더 늘어날수록 이분들한테는 더 안 좋은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반대로 이제 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정부 예산도 또 한정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50만 원이라는 한도는 너무 적다. 이 15.9%라는 이자를 착실하게 갚는 사람들에게는 이 한도를 좀 높여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도 단순히 대출만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이 대출 상담을 가면은 복지 체계와 연결도 시켜주고 그리고 직업 상담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복지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지자체랑 협조를 좀 잘해서 그래야죠. 현장에서 바로 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또 바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뭡니까? 네,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노력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15.9라는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법 사채로 가는 마지막 불법 사채에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이게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불법 사채로 가게 되면은 연간 이자율이 414%나 됩니다. 평균적으로요. 100만 원 빌리면 1년 뒤에 500만 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마지막 구명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의미가 없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이제 50만 원 처음에 빌려주지만 한 6개월 정도 이자를 착실하게 갚으면은 50만 원 더 빌려주겠다. 또 이자율도 1년 정도 착실하게 갚으면은 한 9.4%까지 낮춰주겠다고 하거든요. 이자율이야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금액 자체가 50만 원, 100만 원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최저 생계비를 감안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좀 의문이 들고 이 금액은 좀 높이는 문제는 좀 진지하게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건 그렇고 아까 뭐 4주치 예약이 거의 끝났다고 했는데 그 이후라도 지금이라도 예약은 할 수 있어요? 네, 매주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새로운 예약을 받고요. 다만 그 예약을 했을 때라도 4주가 지난 이제 한 달 뒤부터 다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번호 없이 뭐 스마트폰이나 일반 전화로 1397번으로 예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수요일 아침 9시부터 예약을 받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화를 거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sloan.kinfa.or.kr 이 서민금융 지원센터인데요. 그쪽으로 연락하시는 것이 예약하시는 방법이고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4월 28일까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예약이 다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정부 설명은 상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것인데 당장 50만 원 필요하신 분들한테 한 달 이상 기다리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인력이라도 좀 미리 확충을 해가지고 좀 빨리 상담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KBS 박대기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네,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시간 끝장 토론 각설하고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이정훈 박사 먼저 뜬 인물 누굽니까? 블랙핑크. 아하. 네. 갑자기 그냥 이 정치권에서 화제의 인물로 그냥 등극을 해버렸어요. 안 예. 그래도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기 걸그룹인데 그런데 갑자기 한미 정상회담 그 레이디 가가와 이 공연을 함께 할 거다. 뭐 이런 이제 그 보도가 나오면서 예, 또 갑자기 또 유명해졌죠. 그런데 또 다시 또 공연이 또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전 세계의 스타들이 블랙핑크 멤버들하고는 사진 찍고 싶어 난리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정상회담에 공연한다고 하는 것이 예. 이게 아무나 기회가 그렇죠.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자, 금주에 뜬 인물 현근택 변호사는? 저는 한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전두환 씨 손자 전우환 씨 어쨌든 뭐 4.1, 5.18 묘지에 가서 반성도 하고 예. 또 광주 쪽 분위기 반응들을 보니까 약간 뭐 반신반의하지만 그래도 잘했다라는 분위기가 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못했지만 할아버지 못했으면 이제 아들 때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들들도 못했지만 그래도 손자가 어쨌든 용기 내서 한 거기 때문에 역사에 그래도 한 페이지를 어느 정도 조금 정리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분이 뭐 개인 사적으로 어떤 거 있는 거는 논의를 하더라도 어쨌든 의미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그 아들이 그렇죠. 여러 차례 네네. 그래도 가서 반성하고 네네. 사죄하고 했는데 전시 일가에서는 이제 손자 때에 와서야 네. 처음 이제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한 거죠.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가봅시다. 이정훈 박사. 김성한 전 안보실장. 예. 예. 뭐 사투설이 막 불거졌는데도 절대 사퇴 안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워낙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50년 지기 그래서 뭐 왕 실장으로 통하기도 했고 예. 뭐 외교 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리를 꿋꿋하게 지켰는데 과연 누가 이 왕 실장을 그 사퇴시켰는가. 정치권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뜨겁죠. 여러 뜨거워요. 가지 설이 나오고 예. 뭐 김건희 여사 개입설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는 금주의 진인물. 같은 맥락인데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본과의 회담한 지 벌써 이제 거의 보름째 돼가는데 예. 아직도 안 끝난 계속 이제 일본 관련 뉴스가 계속 맞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지금 이게 핫 이슈인데 그리고 최종적인 마지막 결단은 본인이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모들도 뭐 김태호 1차장도 했을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내가 결단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어쨌든 이 결과물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귀결될 수밖에 없고 지금 나오는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다. 예. 그러니까 진인물로 꼽아봤습니다. 뭐 독도 얘기, 위안부 합의 얘기, 그러다가 이제 후쿠시마 방류수 얘기, 후쿠시마 수산물 얘기, 뭐 계속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정치권은 또 특히 국민의힘과 정부는 곤혹스러워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요. 계속 이야기 나누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직무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연 이 헌법이 정한 국민이 명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모든 것을 퍼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는 1945년 이전으로 회귀했습니다.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퍼주기 외교로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은 점점 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굴욕 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사과하십시오. 네. 양곡법까지 이제 엮어서 우리 농민들의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거냐 이런 언급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후쿠시마산 멍게 얘기 이제 거기까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 또 나온 보도가 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이건 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협조를 구하겠다. 끝까지 우리 국민의 이해를 하도록 뭐 노력하겠다. 그렇게까지 발언했을까요, 정말? 지금 보도에 보면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우리 대통령이 답할 얘기 그런데 저는 이 발언의 가능성을 보는 게 왜냐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도 이 오염수 문제가 나왔을 때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 뭐라 그랬냐면 이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거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도 유승민 그 당시 후보죠. 원희룡 후보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식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이 좀 그쪽으로 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도 근데 일본이 지금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IAEA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IAEA 기준은 문제 없다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해양 재판부라든지 일로 가야 된다. IAEA만 믿어서는 안 된다. IAEA는 일본 따라가게 돼 있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워딩이나 생각을 보면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고 문제도 없었는데 괜히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를 삼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그런 이번에 일본 언론이 보도한 그 내용을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 그러니까 IAEA 기준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이런 인식을 저는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 이후에 크게 이 그 후보자 시절 워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면 우리 국민의 이해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해 나가겠다. 그렇게까지 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정훈 박사는요. 네. 뭐 그런 발언 했을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한 거죠.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뭐 사전에 그야말로 이제 참모진들로부터 교육을 덜 받았거나 아니면 참모진들이 이제 정보를 잘못 입력했거나 또는 이제 본인이 그냥 애드리브라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했거나 이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가능성은 그러니까 일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그 정부하고 언론이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그렇다면서요. 일을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여부는 조금 더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약간의 단초만 있어도 그걸 막 증폭시키는 데는 워낙 이제 이 일본 언론이 소질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함께 좀 고려를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일본 언론이 그런 특성이 있는데 게다가 윤 대통령이 가기 전부터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뭐 통 큰 결단 뭐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본 언론은 더 신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정부 감각이 떨어진다. 이건 뭐 이미 이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언론을 대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뭐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사회라도 이제 좀 내용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해외 언론은 그게 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뭔가 윤 대통령 입에서 요만큼의 근거가 될 만한 발언이라도 나오기를 정말로 이렇게 딱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그 말 한마디 꺼내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조금 부족해서 실제 뭐 이 딱 일본 언론이 보도한 그 내용 그대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 힌트가 될 만한 발언을 했을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다라는 게 저는 이게 참 말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을 상대해 보거나 일본과 어떤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해본 분들은 다 알거든요. 앞에서 하는 얘기와 뒤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특히 이제 디테일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본인들의 그 생각이 강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외교관이나 일본 과의 외교를 했던 분들은 그걸 다 알 것이다라고 보고 어떤 발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그냥 나는 그냥 통 크게 주면 저쪽도 통 크게 나오겠지. 반컵을 채우면 반컵도 채우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하단 말이에요. 일본을 너무 모르는 것이고. 그럼 그 외교관이나 관료들의 얘기를 안 들었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저는 그런 보고서든 일본에 그동안 쭉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 모습 많이 봤고 그걸 왜 안 듣냔 말이에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네. 모르고 당했다 그러면. 김성한 실장이 그 한일 정상회담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만뒀다고 보세요?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이거를 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1차장이 그거를 밀어붙였다라는 게 정설이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하필이면 이제 관료 출신들이 다 물러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럼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외교적 관료들은 일본과 뭐 수십 년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알 거란 말이죠. 프로토콜이 다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 텐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 생각에도 이걸 이러다가 내가 책임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가 책임져야 되나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의 지금 정상회담 앞두는 것도 말로는 지금 뭐 공여 문제로 나오지만 그 저면에는 또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다고 봐요. 이러다가 예. 그냥 다 양보해주고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밑바탕이 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김성한 전 실장만 그만둔 게 아니고 그 밑에 비서관들도 2명 그만뒀단 의전 말이에요. 비서관, 외교 비서관. 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예. 자리고 특히 의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주 교체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인데 누적된 부분이 상당히 좀 작동을 한 것 같긴 해요. 뭐가요? 그러니까 지난번 날리면 바이든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교 참사, 의전 참사 뭐 이런 얘기 계속 그동안 이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누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뭔가 하여튼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좀 그 일들이 좀 진행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먼저 뭐 비서관들 경질을 요구했는데 이거를 김 전 실장이 뭐 수용을 안 해서 뭐 그랬다. 이런 얘기도 또 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대통령 또는 모르겠습니다. 뭐 영부인까지 관계되는지 모르겠는데 해외 나가게 되면 의전은 영부인 의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물론이죠. 때문에 예. 막 그 과정에서 뭔가 하여튼 좀 쌓인 불협화음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어찌 됐건 이번에 그 사퇴하는 배경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동안 과정은 뭐 나중에 좀 밝혀지겠죠. 뭐 당장 뭐 분명한 뭐 어떤 잘못들이 무엇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안 밝힐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건 이런 인사 교체를 통해 윤 대통령의 어떤 외교안보 전략에 수정이 있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 대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뭐 방향성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윤 대통령은 계속 지금 외교는 경제고 본인이 뭐 1호 그 세일즈맨이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경제에 계속 방점 두는 이제 그런 이제 발언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뭐 세일즈 외교만 또 집중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파생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 제가 보건대는 좀 의전적인 부분에서의 그 실수가 너무 좀 잦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뭐 의전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의전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의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번에 그 갑자기 인선 교체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까. 그런데다가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 애드립 본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도 계속 이제 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참모진들이 준비한 얘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 이외의 얘기도 꽤 하시면서 좀 사고가 유발됐다 이런 설도 좀 들리고 있고 한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그 향후에 그럼 조율이 과연 될 것인가. 네. 그게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전략기조 수정은 아닐 거다. 의전이나 또 대통령 발언의 어떤 그 전술적 변화 이런 정도는 이제 기대해 보자. 기대하는데 과연 되겠는가. 그 정도 맞습니다. 예. 이런 얘기죠. 아니 일각에서는 그 지금 대통령실의 움직임이나 정부의 움직임도 보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특히 일본 교과서의 독도 또 징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제성 부인 이런 게 아주 한 몇 걸음 더 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뭐 후쿠시마 뭐 이런 얘기가 자꾸 계속 연이어 나오니까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현직 대통령이 안 갔던 수산인의 날
저 경남 먼 통영에서 했다는데 거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실이나 정부도 야 이거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이 대단하구나 만만치 않구나라는 거는 알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건 정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외교라인 교체를 통해 뭔가 좀 국면 전환을 꾀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던데 거기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제가 보기엔 그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은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벼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요만큼 양보하면 더 푸시를 해서 왕창 더 나오는 거죠. 뭐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당신네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이걸 딱 끊어내야 되는 거죠. 어느 선에선가. 그런데 그 끊어내는 역량이 제가 보건대는 이제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읽어내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참모들이 잘해주더라도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각인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직 안 돼인 것 같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큰 변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김태일 차장이 어쨌든 실권을 잡았다고 대부분 보고 있고 일본과의 회담도 이분이 주도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교체된 비서관이나 지금 신임 안보실장이나 다 김태일 차장과의 관계들이 있는 사람이라 본다 그러면 변화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과서 문제가 뭐 전 정부 때부터 돼 있었다. 이거 한순간에 된 게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일본은 계속 의경화로 가 있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눈치 보는 게 이제 우리 정부를 눈치를 봐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뭐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살짝 뭐 변경한다든가. 근데 이번에 보면 독도는 고유 영토다라는 고유자를 반드시 넣었다는 것과 그래요. 징용 그전에 징용공이라고는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조선반도에서 온 노동자. 그러니까 징용이라는 건 약간 강제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강제 징용 불법 아니다라는 식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자발적으로 참여. 근데 그 부분을 자신 있게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맥을 꺼낸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눈치를 안 보고 본인들이 관련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견제 수단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그래도 이 대법원 판결문, 사법부 판결문인데 사법 판결을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그 논리는 일본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도 상권 분립이 돼 있고 거기도 판결문에 대해서는 부정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을 다 놔버렸잖아요. 지소미아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일본이 우리한테 얻어가는 거거든요. 북한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은. 그런 걸 다 줘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뭐 대사를 초치해서 부른다 하더라도 일본이 신경 안 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출 수입 통제한다고 일본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럴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당장 오염수 문제는 경남이라든지 강원도 경북이라든지 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부산을 중심으로 한 가장 큰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당장 일본에서 오염수 하면은 수산물 우리 어업업까지 생존에 파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3자 변제 문제 있으니까 재검토하겠다든 이렇게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게 그럴 수가 없죠 또.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코너에 몰린 상황이죠. 네네. 그랬자 이제 야당에서는 어찌 보면 외국과의 정상회담 과정 국정조사 하자는 요구도 거의 처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얘기는 있었죠. 예, 정상회담 있었죠. 뭐 공개하라는 얘기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23분 동안 혼자서 얘기할 거면 뭐 야당을 대상으로 초청해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언론을 상대로 뭐 회견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오염수 얘기 나왔다 그랬더니 오염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수산물 수입 안 한다. 엉뚱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막 3번씩이나 얘기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작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 없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방법이 없어요. 대언론 상대로도 안 하고 야당을 상대로도 안 하고 국민들은 다 궁금해하고 심지어 막 지금 임기 내 독도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카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외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야당으로부터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외교적인 그 사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이 뭐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한 발 나갈 생각을 하면 야당 반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당이 더 목소리를 내도록 오히려 놔두는 것도
한 외교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일본을 향한 카드로. 그렇죠. 일본 언론들이 또 국내 야당 또 반응이라든가 국민들 반응 이것 지네들도 살피거든요. 예. 보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뒤에 다녀와서는 여야 당대표 뭐 회담이라든가 아니면 영수회담이라든가 이런 걸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자리에서 뭐 서로 이제 협의하고 논의를 하더라도 야당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제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대로 두더라도 서로 인식의 공유 또 약간 역할 분담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그 논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필요한데 그런 거 지금 완전히 닫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 국정조사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야당도 이제 뭐 대화 채널이 없으니까 야당 주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리는 거고 예. 외교적으로는 또 야당을 활용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또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번에 뭐 대통령실 그 국가안보실 그 구성원들 교체하는 거 말고 예. 야당하고의 협치 부분을 진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사안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기대 난만 같아요. 특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상 뭐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하면 뭐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제가 보건대는 뭐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20%대 떨어지는 것이 뭐 금방 곧 닥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미 30인데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 위기 의식을 정말로 느낀다 그러면 이거는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전에 뭐 1%가 돼도 한다고 했으니까 1% 한 자릿수까지 아마 와닿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외교라는 건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정상회담 하고 오면 야당도 있었지만 이제 오부 요인 이렇게 해서 얘기 설명하고 그런 게 해왔거든요. 사실은 그게 물론 꼭 뭐 거기서 의례적인 얘기 아니냐 볼 수 있지만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럼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강제징용 문제 뭐 소송을 했거나 재판했던 분들 사실 불러서 사전에 만나야죠. 원래는 가기 전에 만나서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저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대통령의 역할 아닙니까? 국민과 야당과 국민과 그다음에 언론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그냥 혼자 생각에 가서 그냥 내가 그냥 통 크게 한번 양보하겠다. 그리고 뭐 소맥 한 잔 먹고 누가 술 잘 마시냐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 나오는 국내 언론 나온 건 그 얘기잖아요. 일본에서 나온 거는 다 뭐 독도 얘기 뭐 오염수 얘기 나오는데 국내 언론 나온 거는 누가 술이 제일 셉니까? 뭐 폭탄주를 어떻게 먹으면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 국민들이 들으면 얼마나 다 환장하겠습니까? 아무튼 그 과거부터 해오던 건데 안 하는 게 지금 너무 많고요. 과거에 안 하던 건데 지금 새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건 좀 정상 궤도를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시 33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죠.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세종대로 광화문 방면 태평교차로 부근에서는 집회로 인해서 전차로 통제를 하고 있고요. 반대 방면으로 차로를 나누어서 통행시키고 있어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 한강대로 서울역 방면 삼각지역 1번 출구 앞 하위 3개 차로도 부분 통제되고 있고 또 봄꽃 축제와 관련해서 여의 서로 서강대교 남단에서